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강좌는 28강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평화 통일을 노력을 살펴볼까요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사 마지막 부분 되겠죠. 그래서 각 정부별로 있었던 사건과 거기에 버물려서 통일 문제까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었지만 따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 부분은 따로 빼서 정리를 꼭 하시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 때 있었던 각각의 사건을 놓고 이 시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를 하면 앞에 있었던 그 개헌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뒤에 있었던 전두환 정부 이후에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뭐 김영삼 정부에서 각 정부별로 있었던 일을 믹스시켜서 그 정부별로 맞는 일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가장 어떻게 핫 이슈한 운동이긴 한데요. 우리 앞에서 빡강에서 어떻게 끝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CIA 전신이었던 중앙정보국의 국장이었던 김재규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정보부에 수사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2수사기구였던 국군으로 넘어가겠죠. 국군에서 그 당시 때 이거를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전두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12.12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군부의 등장이죠. 즉 군부가 앞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가 군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군부 이걸 다르게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제 신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가 손을 나란히 잡으면서 드디어 빠바바방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은 박정희가 죽었구나. 죽었기 때문에 그 억압과 엄청난 고통스럽던 유신의 그 강력했던 통제가 이제 끝이 나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구나. 드디어 서울에 또 봄이 오겠구나 하면서 서울에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은 계엄령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통제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 때 뭐다? 계엄령 해제 요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 요구를 하면서 대규모 시위.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이 유신헌법 폐지하고 전두환 너 군부 빨리 돌아가라. 너 군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전두환은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죠. 특히나 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히 심했던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에 군대를 투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광주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시위가 탄압이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인원으로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이제 신군부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줄여서 국보위라 그러죠.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항상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예전에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정권을 잡은 지배층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또 전두환 정부 때도 뭐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7년 단임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 또 하고 싶었겠죠? 유신헌법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또 연임을 또 하고 싶지만 차마 또 그렇게는 못하겠죠. 왜? 국민들이 피는 부럽게 뜨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연임 8년에 거의 비슷한 7년 단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제. 이건 또 뭘까요? 앞에서처럼 박정희 정부 때처럼 똑같이 또 자기들이 선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짝짝짝짝짝짝 박수만 치면 어떻게? 통과되는 거의 100%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인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또다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또 과정 속에 또 계엄군이 무력으로 또 시민을 진압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두환 정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두환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여기서 일단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따로 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뒤에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보겠고요. 단독 출제된다면 그 부분, 그 다음에 6월 항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4.19 혁명 요 세 개는 디테일하게
따로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다? 시기별, 그 다음에 경제별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일단 앞에서 봤듯이 강력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고려 왕과랑 똑같습니다. 때렸더라면 어떻게? 달래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두환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그 앞에 있었던 박정희 그 억압스럽던 유신체제와 나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화 통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민주화 인사를 다시 복권시키고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유신 체제에서는 12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선생님도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밤새 술 먹으면 어떡할까요? 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던 것들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라든지 그 다음에 중고생 교복을 자유화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텔레비전, 그 다음에 프로야구 프로출무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을 칠했는데 객관식의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선진권중심에. 그래서 이걸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흔히 그러죠. 3S입니다. 3S.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요 세 개를 부각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정치로부터 요 세 개에 집중하다 보면 정치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꾀하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된다? 이 이면에는 엄청난 강압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를 펼쳤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정책에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운이 좋다고 할까요? 이거 예상치도 못한 3조 호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유가, 자 기름값이 싸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비가 물건을 만들 때 원가가 줄겠죠. 수출 잘 됩니다. 저금리, 돈 빌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 저달러, 외국으로부터 돈을 땡겨오기가 더 쉽습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3조 호황, 이게 누구야? 박정희 때도 아닌가?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냐? 3조 호황, 이 세 개가 호황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뭘 열었다? 88 서울올림픽을 열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안 까먹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뭐 기술 지가편 산업이 성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정책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기 때는 어떠한 통일정책을 펼쳤냐. 자, 일단 비정치적 교류에 중점을 둡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대로 원래 협상을 하기 전에 항상 비정치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일단 차이를 좁힌 다음에 본격적인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당시 때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이게 또 지금 영도인데 0인데 이게 1904년이 아니고 이게 또 오타가 났습니다. 책에 오타인데 84년인데요. 자, 이 시기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재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북한이랑 우리랑 회담을 하면서 서로 안보차 얘기를 하겠죠. 북한 쪽에서 얘기합니다. 야, 니들 이번에 수재 피해 많았다며. 우리가 좀 도와줄까? 그때 우리 쪽에서 도와주면 좋지. 그러면서 쌀이나 이런 걸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경제회담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적십자 개최와 그 다음에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초입니다. 1985년 여기도 있죠. 평양에서 처음으로. 그렇지만 뭐 이게 지속성을 지닌 게 아니고 단 1회성이었습니다. 1회성이었지만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면 언제다? 이 전두환 시기입니다. 85년도에 최초로 이산가족이 만나게 됐구나. 그 다음에 뒤에 또 계속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최초는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월 민주항쟁으로 가겠습니다. 자, 배경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민주화 요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전두환 너 싫다.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군부 독재 나가라 좀. 니들 좀 그만해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야당과 제야 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직접 우리가 뽑겠다. 이거를 추진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학생이 한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박종철의 고문치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는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요게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내용이 쭈르륵 나오건 아니면 이한열의 사명이 쭉 나오면 무조건 뭐다? 6월 민주항쟁인 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 경우는 시위를 하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하는 보도에서는 신문 도중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어떻게 꽉꽉 죽어버렸다. 아주 유명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때 그거를 부검했던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안다. 이거는 탁 쳐서 죽은 게 아니고 놀래서 죽은 게 아니고 부검을 했을 때 그 안에 폐에 물이 차 있었다라고 사인을 밝힙니다. 그러면 물이 차 있다는 거는 딱 봐도 물고문이 있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두환이 얘기를 하죠. 이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회견을 탁 가지면서 여야에서 그러면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 난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알았다. 여야가 빨리 서로 조율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면 빨리 우리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되겠네요 라고 했지만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 여당에서는 전혀 준비를 아주 소극적이죠. 말만 야당에서 야 빨리 하자 이렇게 개헌하자. 뭐 그래 뭐 할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연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불붙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엔 호원철폐 독재타도 민주화운동, 호원철폐 그다음 독재타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당시 때 9.5죠. 9.5. 그러면서 결국에는 6월 29일 날 여당 당시 이제 대표였던 노태우가 선언을 합니다. 민주화 선언을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6.29 민주화 선언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서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러한 과정을 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로 알맞은 것은 그 다음 또는 이러한 걸 주고 이게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두 종류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인데 이때 된 건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직접 뽑는 거고요. 5년 단임에 쉽게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을 뽑는 체제가 언제? 이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의로는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책을 보시게 되면 그 6월 10일 국민대회 선언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하나 빠졌는데 설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 과정 속에 전개 과정 속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13일 호원 조치죠. 중요한 걸 깜빡 해버릴 뻔했네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당 쪽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 하기 싫어. 안 해. 하기 싫겠죠. 당연히 독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4월 13일 날 또 전두환이 선언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 직선제를 가지 않고 지금 현행의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나는 계속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 뭘까요? 나는 비록 물러나더라도 내 밑에 있었던 나의 후계자죠. 노태우를 그대로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앉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4.13 호원 조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를 하는 겁니다. 헌법을 즉 법이 개정되는 거를 아예 막고 기존에 했던 거를 보호하는 거죠. 헌법 개정 안 돼. 그러면서 또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 이한열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그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에는 6.29 민주화 선언이 된다. 그래서 호원 조치라는 내용이 나와도 바로 6월 민주항쟁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키워드가 4.13 호원 조치,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그 다음에 이한열 사망 사건을 엮어서 요 세 개를 놓고 이걸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쉽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재 대통령 뽑는 체제가 이때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옵니다. 선생님, 방금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였는데 그럼 사람들이 노태우를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군부죠. 또 군부입니다. 노태우가 어떻게 당선이 되냐면 야당이 당시에 단일화가 실패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야당에서 당시 후보가 누가 있었냐면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출마를 해버립니다. 둘이 단일화를 해서 한 명만 나갔더라면 이쪽이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영삼이랑 김대중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을 훨씬 상회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그래서 비록 노태우 정부가 이깁니다. 전두환 때 당이 이기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총선을 하겠죠.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가. 그러면서 특히 노태우 정부가 처참하게 패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소야대가 되는, 처음이죠. 여소야대가 되는, 즉 야당이 이미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노태우 정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기가 많이 제약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노태우 정부가 딜을 합니다. 야, 우리 합치자. 그러면서 당시에 또 세력이었던 이 당시 여소야대 국회 때는 각 지역별로 표심이 그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에는 김영삼의 정당이 확고히 승리를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요. 김대중 같은 경우는 저쪽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이나 그쪽에는 또 김종필이 또 표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개 당을 합칩니다. 영삼아, 우리 합시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또 김대중은 아니고 그다음에 김종필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개 당을 합치는 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다시 딥히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여사야대 극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욕을 엄청 합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가는 거다. 뭐 이러한 멋진 말을 남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을 남기면서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세 개를 합치면서 민주자유당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드디어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하죠. 88올림픽.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니은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북방외교입니다. 자, 이 시기로 가게 되면 쉽게 생각하시면 노태우 노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노라고 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북방외교 추진인데요. 북방외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시기 때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공산주의였던 소련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일대에 있었던 동유럽도 다 분리돼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맞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이 당시 때 이제 외교를 가지게 되죠. 외교를 가지게 되고 미국도 이제 북방 외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노태우도 뭐다? 자연스럽게 이제 소련이나 중국과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불안하겠죠. 항상 내 편을 생각했던 애들이 하나 둘씩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맞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적이잖아요. 적인데 한국이 이러한 떨어져 나간 애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초조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손을 내밀겠죠. 우리 서로 화해하자.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손을 먼저 내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통일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서로 정치적인 교류를 좀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죠. 남북이 유엔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였죠? 서로 가입을 하자고 얘기만 했을 뿐 실제로 가입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다? 노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또 화해 무드가 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한반도의 핵을 없애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 지금 핵 있니 없니 이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8년도는 이 올림픽은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뭐에 기반? 전두환 대통령 때 3조 호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죠.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3단 콤보죠. 착착착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1조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뭐였죠? 노태우 정부 때 어떻게? 노라고 했던 거를 받아들인다. 예전에 서로 체제 노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남북 불가침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를 한다. 즉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통일 문제는 어떻죠? 앞에서 봤지만 요 조항을 그냥 통째로 던져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아예 쉽게 통째로 던져버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조금 더 뒤에 보게 될 6.15 공동성명 요거를 세 개를 탁탁 같이 놓고 섞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비읍 같은 경우는 지금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김영삼 정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도도 지금 잘못됐는데요. 이게 1903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쉽게 생각하시면 김영삼 정부 때는 영어와 관련된 거는 다
거의 다 김영삼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데 우루과이 라운드는 시장가 자본을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농산물 개방 이런 거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나 아니면 축산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겠죠. 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1903년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책, 노태우 정부 때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선언해서 그 책의 연도는 1989년 됐는데 이것도 1903년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나중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로 가겠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군부에서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군부가 아닌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실명제죠. 은행에 일을 할 때 무조건 내와 관련된 돈을 할 때는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비리를 없애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앞에서 부분으로 했다면 이제는 뭐다?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선청동부 건물을 이때 부셔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앞에 있었던 노태우나 전두환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이제 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두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 하는 게 요때부터 그래야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기구 OECD 가입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외국 자본 이런 거 들어오게 개방을 하는 건데 준비 없이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다? IMF죠. 그러면서 오는 게 IMF고요. 그 다음에 준비 없이 열었던 게 또 하나 뭐 있었죠? 앞에 썼던 우루과이 라운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에너지 개발 KDO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 김영삼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ECD 가입,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MF가 이때 터졌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땡겨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요. 무자는 적자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 IMF를 극복하기 어떡할까요? 부실했던 은행들을 정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실했던 지금 또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삼성이 예를 들어서 손대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 당시 때 그러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문어발식으로 따닥따닥 벌리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부실한 상태에서 이게 또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원래 다니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요 시기인데요. 어쨌든 제가 했던 말이 여기입니다. 재벌들의 방만한 기업 운영가, 외국 자본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 자본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극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제 김대중 정부 되겠습니다. 최초의 여야 바로 정권 교체죠. 계속 여당이 이겼습니다. 맞죠? 김영삼 정부도 아까 앞에 쓰던 노태우 정부랑 결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김대중 정부가 이기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앞에 썼던 바로 IMF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극복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즉 노동자와 그 사용자죠.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누굴까요? 회사겠죠, 회사. 회사를 사이에 정부가 같이 껴서 세 명이 모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게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부모님도 이때 금을 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되냐?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해서 모자를 벗게끔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었는데요.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은 막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좀 화해 무드로 가는 그러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북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먼저 비교류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현대그룹에서 이제 소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게 되고요. 처음에는 해상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육로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끊어졌던 경의선 복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이죠. 이것도 뭐 문제가 한 번씩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 개성공단이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때 김대중 정부 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언문을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언제 거구나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전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보고 이게 6.15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쭈루룩 나오다가 힌트가 나옵니다. 시민군의 성명서, 그 다음에 5월 일기. 딱 봐도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압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경우는 언젠가요? 이거 박정희 정부 때죠. 경제개발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일본을 끌어들였던.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거 이승만 때죠. 그 다음에 유신철폐를 요구하며 부산 마산. 부마항쟁. 이거 언젠가? 유신체제 끝날 무렵이죠. 그 다음에 신군부의 계엄령의 확대. 신군부 누구죠? 앞에 그냥 군부면 박정희. 신군부면 전두환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거 언제였죠? 6월 항쟁이었죠.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패턴이.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지금 요 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장이죠. 상대방을 무력행사를 의가하지 않고 인정한다. 이거 앞에 있던 강의 내었는데 7.4 남북 공동선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과 북이 서로 독재체제를 강화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요 부분 현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죠? 앞에 부분에서 다시 설명했지만 요 부분은 뒤로 가면은 이제 정부에서 각 정부별로 했던 주요한 일들, 업적이라 보면 되겠죠. 업적들을 각각 분야별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현대사 한번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밥을 짓습니다. 모락 밥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죠. 전두환 정부가 그 밥을 다 먹습니다. 다 끓여서 먹습니다. 3조 호황이 있었잖아요. 맞죠?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노라고 했던 노태우 정부가 어머나 세상에 먹을 게 없네요. 대신에 어떻게? 밑에 누룽지가 남아있겠죠. 그거를 빡 끓여 먹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이제 김영삼 정부 먹을 것도 없네요. 밖으로 또 빡 끓여 먹었네요. 그럼 어떡할까? 뭐 있나 싶어서 끓는 순간 어떻게? 밥그릇이 깨져버립니다. 밥솥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다? IMF가 터지게 되죠. 그 다음에 들어온 김대정부가 깨졌잖아요. 깨지고 어떡할까? 붙여야 되겠죠. 붙이면서 어떻게? 밥솥을 다시 붙이게 되는, 그러면서 IMF를 극복하게 되는 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뭐 전체적인 흐름을 또 잡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남은 두 강은 조금 뭐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요. 그러면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남은 두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